김남조의 생명과 문정희의 성의 꽃은 모두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 자, 일단 시간적 배경이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미지랑 같이 연결이 되냐? 겨울이면은 뭐가 좀 부족해? 먹을 게 먹을 게 없을 수 있죠. 또 보통 이제 겨울은 그러니까 생명력이 딱히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제 보통은 그죠? 그러면은 이 겨울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부정적 상황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관찰과 인식의 확장. 자, 여기에서도 아까 뭐가 나왔냐? 대상에 대한 관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는 표면적 화자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면적 화자에 가까운 거죠, 그죠? 이거 혹시 아세요? 표면적 화자와 이면적 화자의 차이점? 표면 아니면 네? 표면은 응. 이면적 화자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뭐 나는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나? 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관찰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화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작품에서 화자는 추운 겨울 일상적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대상을 관찰하며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인식한다. 그럼 뭐야? 고통과 시련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은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겨울을 견디게 되면은 생명력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제 역설적 인식이고요. 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와 성숙한 정신세계.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그럼 여기는 성찰적 태도랑 또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거기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생명은요, 추운 몸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태? 뭘 겪은 상태? 이거랑 이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벌써 졸리세요? 아니죠? 그죠? 살짝 눈이 그런데? 아무튼 자,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자,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초록의 겨울보드라고 했어요. 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고 했고 지금 겨울이라는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었는데, 자, 초록의 겨울보리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 언 땅에서 이 겨울보리 같은 경우는 뭐야? 잘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오히려 뭐가 있는 존재예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언 땅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역설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여기 보면은 추운 몸으로 온다라는 부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19의 반복 넣어보실 수 있겠죠? 그죠? 19의 반복. 자, 그러면서 자, 처음에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진실도 나왔어요. 진실도.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그 다음에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 고난과 시련을 당한 존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에서는 생명에서 끝나는데 이번엔 진실로 뭐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인식이 확장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생명에서 진실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식이 확장되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점층적 인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 나무들을 보라. 자, 요거 보라라고 했으니까 명령형 어조겠네요. 그죠? 우리가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는 효과가 뭐였죠? 명령형 어조? 그죠. 화자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겨울 나무들이 뭘 하고 있냐? 아까 생명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생명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고 이걸 견디고 있는 거고, 자, 겨울나무도 지금 뭐라고 했대요?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자, 얘를
추위를 면도날로 지금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듬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요, 어떤 이미지로 보시면 되냐? 고난과 시련을 뭐 하는 존재? 인내하는 존재라고 연결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자, 먼 날의 섭리 거기 밑줄 쳐보시고, 이건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연의 섭리 생각하면 잎은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 죽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섭리라고 한다면 소멸 혹은 죽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밑에 줄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라고 했어요. 부싯돌이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 부싯돌의 역할이 뭐냐, 일단 일반적으로 불 붙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시에 있는 내용이랑 만약에 연결해 본다면요, 그럼 줄기는 뭘 잘 붙게 하는 걸까? 불이 아니라 줄기를 통해 뭐가 나타나는 거야? 잎과 뭐 꽃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 원관념은 불을 잘 피우게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 시에서는 생명을 피우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생명을 피우게 하는 존재. 됐네? 잎은 그냥 우리가 자연 섭리에 따르고, 줄기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꽃이나 잎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얘를 이런 것들을 견뎌내는 거를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도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 쥐새끼들은 뭐야? 친구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 T들이 있나요? 나 T다. 세 분 다 T예요? 너는 F예요? 저도 T라 그냥 T새끼라고 한 거예요. 네, 상처하지 마세요. 알겠죠? F새끼라고 할 수는 없어. F새끼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그래. 이제, 화가 난다고 일단. 그죠? 우리끼리는 T새끼라고 해도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우리 약간 이거잖아. T새끼라고 하면, 그렇죠. 어쩌라고. 맞아. 그렇지 않냐, 보통? 어쩌라고. T새끼, 뭐. 이런데, F 보고 약간 T새끼라고 하면, 뭐라고? 내가 T라고?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아무튼 쭉 이어서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연이래. 시행이 반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그 12대문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시면 돼요? 12계절이 있어요?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제 고난과 시련을 다 지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추위로 하얗게 드러넘는, 자,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 자, 우리가 보통 겨울인 상황에서 눈송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한방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방눈이고, 이 전체적인 시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이 눈송이는 그럼 어떤 뜻이 좀 더 가까울까? 생명이 가깝죠. 그럼 그 부분도 이제 뭐라는 거야? 역설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눈은 어떻다는 거야? 부정적이고 고난과 시련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한복눈 눈송이로 온다는 얘기는 생명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샤가레 마을에 내리는 뭐라고? 몰라? 이게 2018년도 수특에 나왔던 거고 그렇긴 한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18년도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거기는 3월에 한방눈이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 근데 한방눈이 내리면서 나는 막 설레기 시작해. 근데 그게
눈이 와서 설렌다기보다는 그 보통 이 진짜 눈이 아니라요. 생명이, 그러니까 약간 생명력이 막 그 뭐야, 봄만 되면은 약간 올리브도 막 생기고 막 샤가리 마을이니까 유럽 마을이야. 유럽 마을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막 꽃도 막 아기자기 피어나고 막 올리브도 황금빛으로 물들고 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방눈을 생명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시면은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그냥 인지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생명이라는 시라든지 그 밑에 있는 성의꽃이라는 시가 나오는 경우 요것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요. 3월 달인데 눈이 어떻게 내려? 보통 잘 안 내리잖아요. 꽃샘추위 아닌 이상 잘 안 내리잖아. 그리고 이 한방눈이 여기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런 정도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나 보시면요. 일단 성애꽃이라고 돼 있어요. 성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애. 창이 서리는 거. 어디? 본 적 있어? 아마 특히 안경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죠? 물론 추울 때 끼는 게 성애라고도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 있냐면은 안경을 쓰다 보면 여름에 내가 이제 버스에서 내릴 때 버스가 좀 차갑잖아요. 이제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내리면 싹 올라오잖아. 그죠? 그 라면 먹을 때 많이 겪어보셨죠? 평소에 안경 쓰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라면 먹을 때 좀 힘드시겠네요. 그죠? 너도 원래 안경 쓰지 않았냐? 지금 공부 안 하세요? 잠깐, 공부할 때 안경을 쓴다고 하셨는데, 저를 보는데 안경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안 하신 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안 보이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막 겨울에는 이제 반대로 뭐야, 추운 데서 이제 겨울에 이제 버스 탈 때, 그때도 이제 이렇게 끼는 게 성애예요. 어쨌든, 이 성애꽃 자체도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볼게요. 자,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어쨌든 뭐야, 이 겨울에다가 새벽이에요. 그죠? 겨울 플러스 새벽이니까 우리가 부정적 상황, 그죠? 이거 같이 연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유리창에 피어난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꽃을 보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자체는 이제 뭘로 볼 수 있어요? 영탄적 어조로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의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황홀한 꿈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역설적 상황이랑 연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놓으셨을까? 그 다음에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것도 뭐야? 생명력이 지금 제대로 피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니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더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세워놓았을까? 그 다음에 하긴.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좋을 텐데 지금 방금도 여기서도 뭐라고 나왔어요? 하긴 사람도 그렇지. 지금 성애꽃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사람으로 똑같이 인식 확장이 일어난 부분이겠죠?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아까 여기서는 생명에서 진실로 확장을 했다면 여기는 성의꽃에서 사람으로 인식이 확장되는 부분. 자, 그래서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자, 그럼 여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뭐랑 뭐를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 뭐야?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그걸 이제 성의꽃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인식이 확장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 다음에 자,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자, 그럼 여기서 새하얀 신부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성의꽃을 비유한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의인화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이거는 뭐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과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아까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사행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일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누가 새겼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자연? 그치. 자연 혹은 뭐 절대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자, 근데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자, 일단 불가해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자,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갑자기 뭐 향기를 새긴 게 아니라, 뭐야,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이한 비의 꽃송이들을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겼을까라고 연결시켜주는 게 좀 더 맞겠죠? 그죠? 그럼 여긴 도치가 들어갔네요. 그죠? 됐나요? 자, 바로 문제 넣어봅시다.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과거 회상이 있었나요? 과거 회상. 그죠? 딱히 뭐 없었죠? 자, 독백적 어조를 통해, 독백적 어조까지는 맞는 거, 왜, 아니야? 그럼 잠깐만 생각해보자. 야, 독백적 어조가 아니면 그럼 뭐 해야 돼? 대화해야 돼?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다 관찰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독백적 어조는 맞죠. 근데, 자, 옆에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 외롭다라는 말 한 적 없죠? 여기 나는 솔로 아니잖아요. 그죠? 나 승기인데, 나 외로워. 여기 데이트하지 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3번. 자,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에서도 드러났었고요. 나에서도 드러났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정적인 종결 표현. 자, 단정적인 종결 표현이 뭔지 아세요? 단정적. 그게 뭐야? 뭐뭐 다로 끝나는 것들. 네, 뭐뭐 다로 끝나는 것들이 이제 단정적이고요. 이걸 옛날에는 남성적 어조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차별적인 걸 지향하고자 해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가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 공간의 이동도 없었고 심리가 변화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4번 같은 경우는 이 단정적인 종결 표현이 가에는 있네요. 그쵸? 가에는 있는데 나에는 없습니다. 네, 가에는 있고 나에는 없어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는 공통적으로 둘 다 있기는 하죠. 그쵸? 보라 하면서 명령어 어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지금 눈송이, 가에 있는 눈송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꽃송이에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뭘로 보시면 돼요? 생명력과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럼 니은은 뭘로 보시면 돼요? 여기 꽃송이가 성의 꽃이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거 기준으로 볼게요.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각적 이미지, 맞죠? 눈송이랑 성의 꽃, 그자 시각적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감이 부각된다. 연결 가능하고요. 자,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다. 맞니? 그쵸, 자연적 현상이죠.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통과 의례적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고난과 시련이 다 끝나고 나오는 한 방문이라고 했잖아. 그쵸? 아까 12대문 그 있었잖아요. 그죠? 연결될 거고요. 그럼 니은은 그런 부분이 있나? 성의꽃 자체가 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자연현상으로 띡 나오고 내가 그걸 발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맞죠? 니은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그러니까 생명력 자체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말은 맞는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었죠. 그죠? 그거 틀렸고요.
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가혹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치, 겨울에 있는데 성의꽃만 약간 좀 어때? 황홀한 꿈이라고 했으니까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3번 봅시다. 자,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가의 초록 겨울 보리와 나의 투명한 꽃은 모두 추운 겨울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화자가 역설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 맞죠?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었죠. 여기서도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투명한 꽃, 성의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황홀한 꿈,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다음 2번. 자, 가의 진실도와 나의 사람도에서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에 바로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인식의 확장, 연결되겠죠. 그죠? 있는지 봅시다. 화자가 대상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성숙한 인식으로 확장되는 양상, 연결되겠네요. 3번. 가의 면도날과 나의 얇고 날카로운이라는 시어들은 모두 추운 겨울에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드러내는 역할. 자, 일단은 가는 맞냐? 근데 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화자가 틀렸죠. 그렇죠? 화자가 경험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겨울 나무들을, 그 다음에 나는 화자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유리창을 관찰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맞죠, 요거는. 5번.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혹독한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통해 각각 생명과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과 같은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81페이지 봅시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나으려나. 188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우개가 없나? 일단 개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지우개 할게요. 자, 원고지와 상행. 혹시 이거 다 본 적 있어요? 원고지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처음 봐요? 본 적 없어요? 원고지?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실이나 진실과는 상반된 말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원고지에서는 인물의 행동이나 처지와는 상반된 대사를 활용하고 지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현대인의 무기력함을 부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둘 다 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냐? 네, 현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지금 언급된 이 현대 사회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해당하는 배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행에서는 화자의 말이, 자, 거기 있죠. 반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반어법이 깔려 있어요. 네. 반어는 말하는 이가 참된 의미를 감추고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반대되는 의미나 의미의 말을 통해 감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데, 자, 제가 혹시 역설과 반어의 차이점 얘기를 했었나요? 기억나세요? 역설 반어. 이건 정말 쉬운 건데. 학교에서 했다고요? 뭐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줘? 들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알만한 정도의 대답은 아마 이거겠지. 뭐 100% 뭐 못은 더 이런 말 했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끔 여러분들이 역설이랑 반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느낌이죠. 역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범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범위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역설은 한 표현 내에 뭐가 있냐면요.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 뭐 상황 이런 것 말고요. 역설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역설적 상황이랑 역설법은 다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 반어법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표현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표현 내에서라면은 알 수가 없고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상황이나 그 근처에 있는 맥락들이 반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반어법의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나보기에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그쪽이잖아. 근데 사실 반어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라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 표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던 상황이 뭐였냐는 거야. 앞에 있던 상황이 나보기에 엮여 가실 때는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긍정으로 얘기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얘는 한 표현 내에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게 역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거. 말 그대로 뭐야? 소리가 없어. 근데 아우성이 어떻게 들려? 말이 안 되죠. 근데 반어법을 할 때 굳이 긍정적이게 말 안 해도 반으로 성립이 돼요. 그럼 여기가 긍정이고 여기가 반대로 얘기하겠죠? 근데 죽었는데 눈물을 안 흘린다고 그럼 눈물을 안 흘린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야? 부정은 않다.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리겠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래도 만약에 이분법적으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이거 표현 자체는 플러스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플러스인데 여기 부분이 반대로 마이너스로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얘가 마이너스로 얘기했는데 얘가 플러스로 이제 상황이 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또 이런 반어법 이렇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아 참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 예. 부정적 상황에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오히려 역설은 더 쉬울 거예요. 표현 내에서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맥락들을 보셔야 된다. 표현 내에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잠깐만 지우개만 잠깐만 갖고 올게요.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그럼 지우개 이거 안쪽에 있는 거 쓰는 거죠? 아, 네. 그때 우리 원고지 관련해서 했었던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다리 그거. 네. 사다리? 사다리 게임이야? 이런 거? 층층계 있었죠, 그쵸? 층층계 있었죠? 거기서는 원고지가 어떤 뜻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그쵸. 생계의 수단이었죠? 여기서의 원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똑같이 생계 수단이에요. 생계 수단이고 여기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극갈래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죠? 등장인물이 있을 거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요 장남과 장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아버지 우리 여기선 교수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이 둘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장르와 장르가 살짝 소신인적인. 좀 비스무리하긴 해요. 좀 또라이 새끼들이에요. 예. 뭐,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엄마 아빠가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은 부모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다. 뭐 이런 그냥 듣기만 해도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되게 비슷했어요. 소시민적.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수 있냐? 물질 만능주의. 그죠? 이런 것도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여기서 사실 제일 불쌍한 친구예요. 네, 제일 불쌍해요. 낮에는 대학 교수를 하고, 밤에는 번역 일을 해요. 아니, 뭐 투잡이냐고. 그죠? 계속 뭐가 있는, 생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도 생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까요? 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생계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이상을 잃어버려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엄마랑 아버지 사이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약간 아빠한테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고지 막 한 장당 뭐 30원, 뭐 60원, 뭐 90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괴롭히는 존재로도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분법보다는 여기에 대한 이분법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장남 장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를 하나로 이게 묶어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머니도 그러니까 약간 아빠를 좀 약간 압박하는 존재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 이렇게 생계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틀린 게 없어요.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자, 보통 극갈래에서 이제 등장인물들 중에서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영화나 시나리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극갈래 같은 경우 연극이나 뭐 이제 아니면 뭐 공연 그걸 하는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이 해설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본문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장남이 말하는 부분인데, 자, 요건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 줘야 돼요? 그거 있었잖아요. 얘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 얘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아빠에 대해서 막, 되게 훌륭하고 멋지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는 막상 어떠냐, 막 쇠사슬 끌려다니고, 제가 앞에 막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쇠사슬이 딱 연결되어 있고, 막 저처럼 막 다크설이 쭉 내려있고 약간 요렇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자,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인데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일단 지금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쵸? 자,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약간 요즘에 MZ 느낌이 좀 나는데, 그죠? 그 MZ가 진짜 무조건 다 그 나이대를 MZ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약간 좀 뭔가 좀 비꼬고 싶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죠? 자,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가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일단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됐다.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일단 마이너스적이죠. 그 다음에 철문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가 등장했는데, 자, 이 교수의 외양이 어떻게 되냐? 아래 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직한 투성이다. 자, 원고지로 만든 옷을 입고 있대요. 자,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자, 원고지라는 건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는 우리가 생계 수단이라고도 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현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자,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여기 쇠사슬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쇠사슬도. 자, 쇠사슬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묶여 있다는 거잖아.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어요. 책임감. 그죠? 책임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쇠사슬 말고도 다른 그 대상도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일단 좀 볼게요. 자, 쇠사슬이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니고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참, 이 얘기는 뭐냐? 끝이 없다. 밑줄 쳐주시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밖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책임감이긴 한데 어떤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면은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 사회에서의 책임감이에요. 얘가 대학 교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년의 펑 마른 얼굴. 그 다음에 아닌데? 도어에다 꽃소파에 힘들게 앉고 근데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펑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묘사한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쵸?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묘사죠. 그래서 으아! 주무시는 것 같아서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비참하게 들린다라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부분, 자, 거기 밑줄 한 번만 쳐주시고요. 자, 거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괜? 뭐야? 자, 관객과의 거리를 벌리면서 뭘 할 수 있게 유도한다?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유도한다.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관객과의 거리를 늘리면서 비판적 인식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준다. 근데 이게 관객과의 거리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는 아버지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실제 아빠의 모습이 어때? 별로고 오히려 하품 막 피곤해 되겠어서 막 하품을 하는데 그게 비참할 정도로 느껴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관객들이 그걸 놀랐잖아. 그럼 잠깐이지만 이 극과 이 관객 사이에 거리를 띄어지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띄어진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얘기는 좀 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분을 통해 막상 아빠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그래서 장녀가 뭐랬냐?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은 늘 이렇게 방금 비참하다며. 달콤하대. 그죠? 여기서도 반대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홉사 그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엄마도 지금 뭐하고 있어? 아빠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보통 안 그러겠지. 그죠? 자,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그러니까 얘도 어머니도 여기는 아빠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죠? 아빠랑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이 정도면 거의 ATM기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죠? 자, 제일 많이 맞았죠? 여기서도 묘사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플랫폼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여보, 거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아유, 깜빡 잠이 들었네. 하면서 이제 교수가 일어섰다. 아유, 옷을 갈아입으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에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새, 아까 그 쇠사슬을요, 풀어헤치고, 자, 소파 뒤에 막대기 감겨있는, 자, 또 하나의 굵은 줄. 안 끝났어. 하나 더 있어. 자, 우리가 아까 쇠사슬을요,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또 집에 왔는데도 또 줄을 달고 다녀야 돼. 그럼 이게, 얘도 뭐 마찬가지로 책임감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대신 이건 어디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아이고, 옷을 갈아입으시니까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가 이제 뭐야? 아, 난 잘 모르겠어. 그럴만하지. 사회나 집이나 별다르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쭉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치더니 자루 안에 쓸어넣는다. 그리고 300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고지 한 장당 300환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엄마가 뭐야? 얘도 마찬가지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600원, 900원! 플랫폼방이 다시 밝아진다. 달콤한 음악과 더불어 장남 장녀가 또 무엇을 처먹으면서 거울 앞에 다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을 짠다. 어떻게 보면 어디랑 비교되고 있어요? 자녀들의 방과 엄마 아빠의 방이 이제 비교되고 있죠. 그죠? 옆방에서는 여전히 교수와 처가 결사적으로 일을 한다. 처의 요란스러운 샘소리가 3,000원을 훨씬 넘었다. 자, 감독관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감독관이 다시 창가를 지나가며 기웃거리고 사라진다. 일하던 교수가 갑자기 붓을 놓고 쓰던 원고지를 보더니 슬그머니 미소를 준다. 자, 여기서 감독관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억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압. 한마디로 이제 교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뭐 감시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독관이 진짜 말 그대로 감독관이 나온 거예요, 등장인물. 네, 감독관. 감독관이라는 인물이 이제 막 채찍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교수의 내면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얘가 갑자기 어떤 원고지를 봤는데요. 갑자기 미소를 짓고 있대요. 자, 왜 그런지 거기 봅시다. 왜 그러세요? 참 신기한 일이야. 3,000원을 겨우 넘었을 뿐인데 무엇이 신기해요? 와, 여기서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드러난 부분이죠. 자, 이 원고지 말이요. 다 200자 칸이 있는데 이 종이만은 190자 칸밖에 안 들었어. 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원고지는 기본 200글자입니다. 200글자가 기본형인데 그럼 이 190자가 나왔다는 것은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요거 부분으로 연결시키면은 원래 원고지는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규격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은 얘는 방금까지 190자 같은 경우는 뭐에서 벗어난 거야? 규격에서 벗어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교수는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잖아요. 그죠? 규격에 맞는 삶, 뭐 이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변화를 보다 보니까 미소를 짓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자 모자라. 어디서 그럴까? 원고지가 한결 크고 시원해 보이는구만.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이상한데 이상해. 이제 교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전면을 바라본다. 이때 무대 전체가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교수만을 포착한다. 자, 이제 뭘로 바뀐 거야? 교수의 내면으로 바뀐 거예요. 교수의 내면. 자, 잠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며 과거를 상기시키는 감상적인 음악이 고요히 흘러나온다. 교수 전면에 또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사되며 이번엔 누가 나왔다? 천사가 나왔다. 천사. 얘는 어떻게 보면 감독관이랑 좀 다른 유형의 인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천사가 역시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레를 붙이면서 들어온다. 교수는 천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 바로 그거. 아, 나를 완전히 잊은 줄 알았어요. 아, 분명 그래. 아직 잊지를 않았어. 나의 희망, 나의 정열의 옛 모습이야. 그러면 천사는 뭘 상징한 거야? 자신의 어떤 이상을 상징하죠. 한 거죠.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현대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상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쵸? 연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쥐꼬리만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군요. 언제 어떻게 돼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운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때,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떠났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기는 너무 늦었어요. 그쵸? 얘가 너무 현실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다시 이상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 꿈을 도로 찾아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세요. 요즘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가 난 걸요. 이거 뭐예요? 언어유희죠. 요걸 통한 동음 이어를 통한 언어유희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요? 왜 지금 앞에 있는 사고는 뭐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뒤에 있는 사고는 이미 본인이 너무 현실에서만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됐죠? 근데 이제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가지 마시오 내 희망. 내 정열은 어떻게 되는 거요? 꿈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꿈을 잃은 교수는 맥없이 전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어둠 속에서 창을 여는 소리가 나며 감독관이 얼굴을 나타낸다. 그래서 감독이 회초리를 흔들면서 원고는 언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대인의 억압이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었죠. 이 소리에 교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참한 표정으로 번영을 계속한다. 이러는 사이에 무대 전체가 암흑화된다. 잠시 후 쇠소리, 다구는 소리와 더불어 무대 전체가 밝아진다. 시간의 이동이네요. 그쵸? 아침이다. 교수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자고 있다. 플랫폼방에서는 장남이 반나체가 돼서 아령을 쥐고 운동을 하고 있대. 뭐 헬창이네요. 그죠? 장녀가 아침 신문을 들고 응접실로 들어온다. 자, 일단 요거 지금 아침 신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물론 요 구간에서는 딱히 이 신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요. 요거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다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연구하시다가 가끔 그대로 책상에서 주무신답니다. 그야말로 학자지요. 이것도 반어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안 나오시고 제가 이 방에 대신 왔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일찍이 아버지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으니 이렇게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밤늦도록 수고하시니 저도 아버지를 위해 한 가지 좋은 일을 해두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께 신문을 읽어드린답니다. 아버지! 아침 신문 왔어요. 읽어드리겠어요. 자, 근데 혹시 이 장문 아세요? 신문 읽어주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애초에 원고지 자체 처음 접해보시는 건가? 그죠? 뭐 신문의 내용은 이래요. 그냥 늘상 어떤 뭐 어디에서 뭐 사고가 일어났고 어디서 뭐 시위가 일어났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요. 시간이 이제 지나도 내용이 항상 동일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내일 신문도 똑같은 내용, 그 다음날 신문도 똑같은 내용, 1년이 지나 똑같은 내용. 자, 이거는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규격화된 현대사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뭘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언론 통제를 하게 됐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제한 부분과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상인이라는 작품은 좀 쉬었다 갑시다. 탕인이 뭔 뜻이냐? 상인. 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지방에서 도시로, 그죠? 올라가는 거 상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뭐야?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작자가요. 김광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니, 맞나? 김광균인가? 김광규는 근데? 탈모 그 친구인데? 김광규인가? 맞을 거예요, 아마. 맞죠? 그 탈모. 그 사람 아니에요? 김광규라는 사람 작품인데. 자, 요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항적이에요. 좀 저항을 좀 되게 좀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되게 상당히 약간 급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진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조금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덜한 편이긴 한데. 근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상행이라는 작품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요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건 거의 어지간한 건 다 반어적 표현입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사실 너라는 사람은요, 화자입니다. 화자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낯선 얼굴을 본다는 거면 뭐야? 이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낯선 모습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비춰진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 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다오. 근데 그 모습이라는 게 뭐냐? 밑에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자, 여기서 이런 말 있어요. 오징어랑 그 다음에 화투. 자, 기차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자, 보통 요거는 뭐 위주야? 흥미 위주입니다. 그쵸? 그죠? 자, 우리가 암울한 현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곁에 있으니까 이게 낯선 거라고 생각하지, 낯선 게 아니라 낯익은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그 다음에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데기를 끄덕여다오. 진짜 고개를 끄덕여달라는 얘기야?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일어나 있어요. 흥미로운 주간지가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서 끄덕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찾는 거야? 흥미만 찾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자,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달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듣기 쉬운 소리와 어려운 소리가 있어요. 자, 듣기 쉬운 소리는 말 그대로 뭐랑 관련되는 걸까? 그냥 일단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듣기 쉬운 소리. 자,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론 통제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듣기 좋은 소리는 당연히 이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면 듣기가 힘든 소리라는 거는 뭐예요? 무슨 소리로 연결시키면 될까? 저항의 소리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항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귀 기울이지 말아달라요 해서 이제 반어법이 드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자,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자, 힘찬 노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자, 그럼 여기서 힘찬 노래는 뭐겠어요? 보통 확성기로 울려 퍼진다고 하면은 우리 세안도 생각하시면 어때? 새마을운동과 연결되겠죠. 그죠? 그런
노래가 이게 진짜 힘차겠어요? 얘 입장에선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즉 경쾌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것도 현대 문물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자,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해달라며, 그 다음에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저항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달래. 근데 이것도 다 뭐라고? 반어법이라고 했죠. 저항적인 생각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그러니까 그 이상의 토를 달지 말아다오. 그러니까 토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더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달라고? 침묵해다오. 침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침묵이 어색할 때는, 자, 오랫동안 감은 날씨 밑줄, 그 다음에 축구 경기 밑줄, GMP와 중고 시세 밑줄. 뭐 오랫동안 감은 날씨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축구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아까 나왔던 어떤 흥미를 위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있냐? 주식이었죠? 증권 시세. 증권 시세에 대해만 말해달라는 얘기는 이건 뭐야? 이런 거에 관해서만 말한다는 거는 물질 만능주의랑 연결이 돼요. 물질 만능주의.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얘기는 뭐야?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찰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 대부분이라고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자, 1번. 가의 극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인물 간의 대화가 아니라 해설자의 독백이었죠. 그죠? 2번. 음악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인물의 의지를 부각한다. 오히려 의지가 꺾여져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꺾어진 마음이잖아요. 그죠? 3번. 무대방 목소리를 통해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의 상황을 전달한다. 그거 아니었잖아. 그냥 둘 다 무대 안에 있었잖아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장남 장녀가 있던 방과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방, 이 둘이 대비가 됐어요. 근데 무대에 다 동시 제시되었잖아. 그죠? 그다음에 4번. 무대의 잦은 전하는 톤에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속도감 있게 재현한다. 딱히 전환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나왔던 거, 그거밖에 없었고요. 자, 5번. 복수의 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맡아 관계를 향해 특정 인물과 상황을 소개하고 논평한다. 그쵸? 아까 그 누구였어? 장남과 장녀를 통해서 해설자 역할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2번.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장녀는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신문을 읽어준다. 연결될 거고요. 교수는 진리의 정열로 가득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한다. 맞죠? 장남은 부모의 책임감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맞고요. 천사는 교수가 자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를 방문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처음으로 그 원고지 그 다른 부분들을 보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근삼의 원고지는 원고 독촉에 시달리는 교수와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인간적 삶을 훼손하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현대사회는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전 국면을, 자, 표준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규격화, 표준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일상을 그러한 표준에 맞추도록 규제하고 강요한다. 자, 표준화의 규격은 개성을 억압하고 개인을 구속하는데, 부모, 학생, 직장인 등 사회적 직분이란 규격에 갇힌 개인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품들은 현대인의 이러한 일상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그 얘기했죠. 어떤 여러 소품들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독자는 이 작품의 다양한 소품에 주목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 1번. 자, 원고직한 투성이의 양복은 교수가 입은 옷으로 표준화된 일상의 규격. 맞죠? 2번. 쇠사슬은 교수가 허리에 차고 있는 것으로 직장과 사회의 과중한 책임과 구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거고요.
또 하나의 굵은 줄은 처가 교수의 허리에 감아주는 것으로 현대인에게 집이 휴식이 아닌 구속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소품이 연결될 거고요. 4번 190자 칸의 원교지는 교수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 여기까지 맞고 인간적 삶이 훼손된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개성을 나타내는 거 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규격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랑 연결 가능하겠죠. 자, 회초리는 감독관이 휘두르는 것으로 현대인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현대사회의 규율적 면모 이 부분은 연결이 되겠네요. 자, 4번 자,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계절과 관련된 시어 안 보이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뭐 굳이 뭐 가을 뭐 있긴 한데 이게 화자의 의지랑 연결이 되는지 그런 말은 없었죠. 2번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가 있지는 않아서 계속 일관됐어요. 그죠? 3번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시적 상황의 반복과 순환을 부각하고 있다. 딱 수미상관은 안 나타났죠, 애초에. 4번 의문문을 활용하여 화자가 궁금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청자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얘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5번 볼게요. 특정한 종결함을 반복하여 사용한다. 뭐에서 뭐뭐 해다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말아다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청자에게 특정한 인식과 행동을 권하고 있다. 여기 연결이 되겠네요. 자, A, B. 여기서 A는 안 보이고요. B는 아마 생각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 상행에 A는 원고지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 182쪽에 맨 밑에 줄 보시면은 생각할 힘을 주시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수의 생각과 얘의 생각입니다. 얘의 것들로 적절한 거. 자, 일단 우리가 A의 교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일종의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맞죠? 자잖아. 그죠? 생각하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 씁쓸하네요. B에서의 생각은 뭐였나요? B에서의 생각. 그러니까 약간 뭐 저항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저항적. 자, 그걸 기준으로 보면요. 자, 1번 자신을 지지하는 가족을 향한 애정 뭐 없잖아요. 일단 그죠? 2번 타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도 아니잖아. 3번 희망과 정열을 깨닫고 실현할 수 있는 이성. 일단 여기는 맞는 것 같은가? 여기는 일단 체킹을 해주시고요. 4번 A는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전혀 상관없죠. 그죠? 5번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연민. 연민도 아니죠. 그럼 3번의 B 한번 보면요. 일상과 자신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을 의미한다. 여기 기문아마 맞겠네요. 그죠? 저항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성찰을 하는 얘기랑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6번은 아까 봤으니까 그냥 바로 선지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 교수의 표정. 기억이 지금 어딨냐? 아마 첫 번째 부분에 있을 텐데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십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교수의 표정이나 하품 소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 맞죠? 극도로 고단한 교수의 삶이 애처롭게 느껴진다. 연결될 거고요. 2번 니은이 거기 183페이지에 원고지라고 끝나는 부분 보시면 그야말로 학자지옥 있습니다. 자, 생계에 매몰된 교수의 일상과는 상반된 표현 맞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수의 처지가 안타깝다. 연결될 거고요. 3번 디귿이 그것이 너희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숨겨진 의미는 낯선 얼굴과 같은 속물적 모습을 천자의 본 모습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야? 각성하라는 얘기야? 각성하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틀렸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속물적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연결될 거고요. 자, 이제 비문학 쪽 넘어가 봅시다. 자, 162페이지 볼게요. 물만 잠깐 가지고 올게요. 안 주셔가지고.
왜 한숨이신가요? 기지개 아, 이렇게. 자, 일단은 요게 저는 참 이런 논리도 은근히 싫습니다. 예. 인문 철학 중에 제일 싫은 게 논리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글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인문 철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논리랑 관련된 거는 약간 글의 구조가 과학기술과 좀 유사합니다. 원리가 들어가고 예가 들어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논리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또 회의주의네, 그죠? 회의주의자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가지 논변 형식들을 구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5가지 논변 형식이라는 거는 뭐야? 앞으로 그런 것들이 5개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지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아주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 할 수가 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얘가 아그리파가 말한 그 5가지가 어디 쪽? 회의주의 쪽이죠. 그쵸? 회의주의. 근데 회의주의가 이 방법을 누구한테 써먹는다고? 독단주의한테 써먹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반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쵸? 여기가 반박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하는 말 다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이라고 있어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상위성이라는 얘기만 할게요. 상위성. 여기 한 번에 이걸 다 하면 힘드니까. 자, 요거는 뭐냐? 철학에서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런 상위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 이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상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모든 철학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주장이 항상 다 똑같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이하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 어떨 때 쓰이냐?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거기 밑에 유일한 진리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경우에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뭐랑 연결된 거예요? 상위성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철학적인 부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때 이걸 제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주장할 때 회의주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는지 제시할 수가 있다. 이게 뭐라고? 상위성 논변의 법칙이라고요. 누군가가 난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무조건 진리야. 그러면 조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다 봤잖아. 병신아 니 철학 안 해봄?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대요. 만약 독단주의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은
자, 회의주의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자, 요거에 대한 이제 독단주의의 대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게 일단 막혔어. 달러. 그래서 막혔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로 나와졌죠. 뭐가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거기 비춰보자.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 이런 기준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증명하기 어려운 기준들 이런 걸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고요? 다시 여기서 자기도 똑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얘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반대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대요. 반대되는, 그러니까 상위성이니까, 그죠? 반대 기준을 제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의주의자는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제 합리적인, 봐봐, 여기 봐봐죠. 증명이 되지 않은 기준만 제시하고 이게 내 말이 옳아, 아니 네 말은 다 거짓인데?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벌써 안 돼. 커피를 좀 드시고 다니세요. 자, 이게 이제 상위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자,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거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너 무조건 거짓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호소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긴 해요. 같은 기준이긴데 얘는 어떻게든 논리로 껴맞추려고 했을 땐 반대로 얘기해주면 되고요. 호소를 하게 되면은, 자,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2번 부분이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전제 설정이 잘못됐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리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만이고, 상위성 얘기를 해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 그러면은 네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조금 어렵나요? 표정이 그런데? 응? 괜찮은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여기 약간 좀 킹받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응. 자, 그 다음에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자, 요거 말고요. 이번에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예요. 여기선 증명이 다 안 되니까 상위성으로 얘기하던가 이렇게 이제 전제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라도 증명이 가능한 기준이 만약에 이걸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은, 자, 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냐? 회의주의자는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 이거 뭐야?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해요. 그럼 이걸 대응할 때, 그럼 이 기준 자체를, 기준을 증명하는 기준을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말할 때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이거 뭔 얘기하는 줄 알았어? 정신 차립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요, 요게 제시가 됐어요. 그럼 얘는 또 뭐라고 대응할 것 같아요? 이 기준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뭔데? 이거야. 약간 말꼬리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거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방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그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공경에 처한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한번 물어봤을 때, 나 증명 못해. 증명 못하면 뭘로 넘어가면 된다고?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증명이 된다라는 경우 라고 한다면은, 자, 다시 또 뭐 해주면 돼요? 또 물어봐 주면 돼요.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무한소급이라고 합니다. 무한소급. 그냥 무한대로 질문 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됐어요? 쌤, 이거 에어컨 온도 좀 해주시면. 따뜻해지면 이제 또 아니, 목이 차가워가지고. 목이 차가워서 혹시 졸으신 건가요? 그거 아닌가요? 자, 아무튼 자, 이러한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해된 거죠. 계속 물어보면 그만이라고 한 거야.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어?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그냥 쭉쭉쭉쭉쭉. 됐죠? 자, 아무튼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귀납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귀납법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들의 이제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귀납법이잖아. 근데 이게 무한대로 할 수 있기가 힘들죠.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또 호소 안 되면 또 어떻게 감정적으로 또 이제 호소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순환의 논변 현식은 4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어떤 것만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그럼 이건 뭐야? 순환이라는 거는 두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우선권 둘 수 없잖아. 혹시 두셨나요? 엄마가 더 좋고 막 그러네? 그런 거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이 지금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 반식이에요. 그죠? 자,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이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손을 잡히는 어떤 손을 누군가가 잡는 그런 감각을 느꼈어. 근데 이게 항상 좋을까?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창 썸 타고 있는 어떤 사람과 손을 잡았어. 그러면 한창 기분이 째지겠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버랜드에 약간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확 잡아버려. 오, 씨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감각이어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건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사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말이 나왔는데, 판단 중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판단 중지. 자, 왜?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단 중지라는 거는 판단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판단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거기 밑에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고대 회의주의자들인 필론주의자들은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판단 중지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 자체를 얘는 뭐라고 설정했냐? 고뇌라고 설정했어요. 고뇌. 그죠? 이거 자체가 고뇌래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타락시아? 윤사 하시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 윤사는 아무도 없으신가요? 생윤도 없으신가요? 생윤에 이런 건 안 나와요? 저도 윤리 했었거든요. 윤리와 사상. 거기에 이거 처음에 고대 그리스에 이런 거 나옵니다. 예. 뭐 쾌락주의, 뭐 금욕주의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게 뭐냐? 판단 중지를 하게 된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하필 여기서 A라고 돼 있고 B라고 돼 있어요. 그쵸? 가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저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A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고뇌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럼 밑에 돼지는 그럼 누구야? 동요하지 않는다. 아타락시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가 A랑 B로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라고 한 피론의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의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끝난 거죠. 논변 형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 회의주의의 핵심 사상,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뇌다. 이런 얘기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문제 바로 볼게요. 자, 1번. 자, 위크레드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회의주의자들은 철저한 학문적 의심을 통해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입증했다. 회의주의자입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존재 자체를, 절대적 진리를 부정했죠. 그쵸? 그럼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2번.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정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야?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번은 맞는 말이죠. 그죠? 3번. 자, 이번엔 독단주의자들입니다. 독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어떤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제시할 때도 있고 제시 안 할 때도 있었다고 했잖아. 딱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쓴 거잖아. 그죠? 4번. 독단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 철학의 단일한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절대적 진리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5번. 필론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기억과 미음과 관련된 회의주의자들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아까 이건 상위성 논변입니다. 상위성 논변. 미음이 요거요. 전제 설정 논변. 3번이 무한소급. 4번이 순환. 5번이 상대성. 요거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1번. 자,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 그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 제시하면서 대응한다. 이거 맞냐? 뭔가 조금 거슬리는 거 하나 있지 않냐? 전제 느낌으로.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주면 되긴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옆에? 보편적 진리. 보편적 진리가 뭐야? 절대적 진리잖아. 근데 얘 절대적 진리 인정해, 안 해? 안 하잖아. 그 부분이 틀렸죠.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지금 뭐야? 아까 전제 설정이죠. 꿈에서 들은 예언을 절대적 진리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예언을 꿈에서 들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응한다.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증명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또 반대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혹은 뭐야, 호소하는 것도 넌 이거 잔재 자체가 잘못됐어. 꿈에서 씨발 어떻게 막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번 사물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의 기준을 다시 증명. 아, 맞죠. 그 무한소급이잖아요. 그죠? 맞죠? 4번 신의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 입증되며 경전은 신의 말이므로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 이거 뭐 해주면 돼? 두 가지 개념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 신과 경전 중 어느 것이 먼저냐? 그건 말 못하지. 그죠? 이해돼? 우선 꼭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유구하면서 대응한다. 그 다음 5번.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참된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주면 돼? 그냥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응해주면 되겠네요. 이게 5번이겠죠. 그쵸? 자, 넘어가시고요. 자, 요거는 오히려 3점짜리 문제처럼 보이지만 졸라 쉬운 문제입니다. 윗글에 A, B가 의미하는 바. 그럼 우리가 보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기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A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절대적 진리에, 그치, 고뇌하는 사람들. B는 판단 중지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거 그냥 바로 찾아주면 되겠네. 답이 1번밖에 없죠. 고뇌하는 사람들, 중지한 상태. 그런 얘기잖아. 중요합니다.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중지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3번 이해됐죠? 자,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아그리파의 관점에서 보기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귀납적 논증의 경우 결론은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는 못한다. 사례들이란 무한함으로 무한한 사례를 인간이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 대충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쵸? 아까 그 뭐가 안 된다고요? 무한소급 법칙이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연역적 논증 역시 마찬가지다.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 결론의 면제는 전제가 참인 경우 도출된다. 결국 결론은 전제를 통해 타당성을 얻는다. 그런데 연역적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되어 있는 전제는 어떻게 참으로 설정될 수 있을까? 이것도 무한소급이랑 연결 가능하죠. 증명 가능한 기준에 대한 증명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얘기잖아. 그죠? 이는 사실상 결론을 포함한 명제들을 종합해서 귀납적 논증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아그리파의 관점이니까 판단 중지랑 연결이 가능했고 논변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자, 1번. 귀납적 논증의 결론이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로 논증의 근거가 모두 증명되지는 않았음. 그거 충분히 가능하겠네. 증명 안 됐다며요. 그죠? 자, 2번. 야, 귀납적 논증에서 특수한 사례들의 측정은 지각 불가능한 사례들의 축적으로. 자, 뭐가 틀렸어 벌써부터? 지각 불가능하다는 말은 한 적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 여기도 어감이 좀 다르죠. 참된 본성이 있어. 절대적 진리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3번. 연역적 논증의 전제는 모든 사례를 통해 입증된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겠죠.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의식이 빠질 수 있다. 뭐 그것도 연결 가능하겠죠.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그쵸? 4번. 연역적 논증은 증명돼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시켜 놓고 그걸 도출하게 하는 순환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증명할 거를 전제에 포함시켜 놨다고 했으니까 어떤 전제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증명이 중요한 건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뭘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모르니까. 자, 5번. 연역적 논증은 전제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 역시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닐 수가 없어. 그럼 절대가 아니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5번이 정답, 5번도 맞겠네요.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거. 자,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한 입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회의주의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요. 판단 중지랑 연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의존하는 셈이다.
회의주의를 통해 우리가 땡땡땡땡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면은 뭐야?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성의 시대에 신앙의 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회의주의자와 신앙주의자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대충 답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회의주의랑 신앙주의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야? 절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1번 보시면요.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 절대적인 걸 모르는 거잖아. 1번이 정답이겠죠. 그죠? 아까 2번이라고 하셨던 건데 맞아요? 2번 얘기했어요? 1번. 자, 2번 보자고요. 신을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자체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제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당한 합리적 의심을 지닐 만큼 이성적이지는 않은 존재, 전혀 관련 없고요. 회의주의를 통해서 절대적 진리가 지식 안 된다고 했잖아. 못 찾는다고 했잖아. 그죠? 신의 존재 외에는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를 한계를 지닌 존재. 야, 근데 신의 존재도 어떻게 보면 절대적 존재라고 볼 수 있잖아. 걔조차도 뭐야? 절대적 존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선택하십시오. 3개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이 3개 중에 뭐 하실래요? 사회는 뭐예요? 주제. 사회야? 그 사회긴 한데 약간 인문에 좀 가깝긴 해요. 경제 뭐 해가지고 이거 국제수제 하셨어요? 기술은 뭐예요? 기술은 진화음악, AI를 이용한. 사회는 신박물관학이라고. 될 것 같아요? 진화음악 안 땡기시나요? 진화음악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진화음악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진화음악에 이런 거에 이제 뭐 코드가 나오고 음표가 나오면 이제 답이 없겠죠. 둘 다 진화음악이 더 쉬워. 어떻게 뭐 경제가 경제가 제일 싫어요. 제일 싫다고요? 싫은 걸 해달라는 얘기인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경제가 제일 쉬울 것 같다고요? 국제수지? 저 경제 시간 배웠어요. 아, 그거 배웠어요? 아이, 재탕하면 재미없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에이. 기술이나 사회. 음악해요. 음악 갑시다, 그러면. 어딨냐면은,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자, 봅시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많이 안 어려워요. 할만합니다, 이거. 네. 근데 여러분들 AI 활용하는 거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즘 AI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AI가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 하나 있잖아요. 그림. 네? 그림.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AI 프로필. 아세요? 스노우에서. 예, 그거. 그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던데? 누군지 모르겠던데? 비슷하게 나올 때. 전 차마 비슷하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써보셨나요? 쓰실 건가요? 진짜 막, 딱 한 30장 정도 나오거든요? 60장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내가 저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이거는 약간 이제, 살을 더 빼야 되는지, 그리고 성형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둘 중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도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는 것 같아. 누구시냐고 막. 그 지금 확인하지 마세요 지금. 그거 확인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지금. 확인하지 마세요. 이때 눈빛 변하면 뭔지 알 것 같은데 이제. 쟤 뭐야? 막저왜 졌다고 그랬나?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크게 발달하고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진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갖게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인공지능과 연결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객관적인 부분이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기기에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진 자 뭐가 창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의성.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가 어디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부분들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강조하는 예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예술. 이 창의성은 이제 뭐야? 어디다가 적용한다? 예술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AI 프로필 말고도 AI가 그린 그림들 많이 보시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없어요? 그 막 있잖아요. 막 어떤 그러니까 상황만 설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딱딱딱 그려주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수영장 막 이러고 이제 뭐야 뭐 비치볼 막 이러면 이제 어떤 이상한 겁나 이쁜 누나가 막 서 있어가지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나만 봤냐? 아니 나만 봤냐고. 남자로 설정해줘야 되나? 아직까지 근데 남자 묘사를 이상하게 못하더라고요. 아직 AI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 묘사는 좀 이상하게 해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과 연결이 되는 그게 예술인가? 아무튼 네. 자, 아무튼 간에 뭐가 있었냐. 컴퓨터는 단지 프로그램이 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깨고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예술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음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새로운 음악. 자, 최근에 컴퓨터가 생물 진화 과정을 흉내내어 만드는 진화 음악에서는 자,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얘가 말하는 진화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요? 생물 진화랑 똑같대요. 그죠? 생물 진화랑 유사한 부분이 이제 많다는 얘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걸요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면은 우리가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유추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 기억나세요? 유추? 유비추죠. 그러니까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죠? 사실 진화음악이 생물 진화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로서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라고 했어요. 음악 유기체. 그러니까 마치 이 음악을요 유전자가 있는 어떤 하나의 생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죠? 생물로 보고 있어요. 자, 마치 생물 유기체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듯이 하나의 음으로부터 계산에 의해 파생된 음악 작품이다. 자, 여기서는 뭔 얘기했다고요? 자, 단일 세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똑같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의 음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악 유기체의 발생에서는 단일한 음에서 여러 개의 음이 연쇄적으로 배열된 복잡한 악곡이 만들어지는데, 자, 처음에 이 음악 유기체랑 관련된 발생이라는 말이 있었죠? 발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하나의 음에서 악곡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악곡이라는 이게 일종의 생물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종 생명체. 그죠? 이게 발생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음악 유전체는 생성된 악보에서도 보이지 않고 음악 유기체를 연주해도 들리지 않지만 그렇겠죠? 자, 여러분들이 단일한 세포에서 진화했잖아요. 근데 그 단일한 세포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있나요? 뭐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계속 유추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 발생에 해당하는 작곡 과정을 지배하는 설계도로 최초의 세대에 부여하는 음악 유전자의 설계는 개발자의 몫이다. 자, 벌써부터 뭐가 나오냐? 지금 개발자의 몫 나왔어요. 거 밑줄 한번 쳐보자. 개발자의 몫. 자, 어쨌든 간에 음악이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몫이 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승기야? 왜 이렇게 피곤해? 응? 너 다음 주에도 그러면 내가 그냥 메가리카노 사다 준다? 응? 자, 그 다음에 수정란에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최초의 음에는 음악 유전자 역할을 하는 원소가 특정한 위치에 배열된 행렬 형태의 음악 유전체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으로 행렬의 원소가 지정하는 독특성이 음악 작품의 구조적 특성으로 발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더 크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겠죠. 악곡이든 뭐 하나의 마디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점점점. 자,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 유기체는 서로 짝짓기를 통하여 새로운 특성을 자손 음악 유기체에 부여하게 된다. 자, 또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짝짓기라는 거 하는데 어쨌든 얘는 하나의 완전체를 만든 거잖아. 여기까지 악곡까지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악곡과 또 악곡끼리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둘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그 밑에 자손이 나오겠죠. 맞죠? 자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물 세계에서 짝짓기의 결과가 수정란이고 거기서 유기체가 발생하듯이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짓기를 하면은 음악 유전체를 가진 단일한 음을 형성하는데 이 새로운 음악 유전체가 갖는 절반의 유전자는 두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중 하나에서 온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부모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에서 온 것이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특성과 이쪽에 있는 이 특성들이 합쳐져서 다시 뭐가 된다고? 단일한 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각각 발생을 먼저 하고 짝짓기를 통해서 이런 걸 다시 완성시키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발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대가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또한 짝짓기 과정에서 돌연변이 함수의 작용에 의해 임의의 변수가 투입되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었던 특성이 자손 음악 유기체에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대요. 돌연변이가 뭐예요? 이 둘 부모에게 없는 특성이 돌연변이죠. 그죠? 저도 약간 좀 돌연변이의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엄마와 아빠와 동생이 모두 아이입니다. 모두 아이예요. 다 내성적이에요. 살짝. 예. 소심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근데 저만 유일하게 입니다. 예, 저만 유일하게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표현을 좀 더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집 자체가 그러니까 뭐 친가 쪽도 있고 외가 쪽도 있지만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다 약간 선생님이나 이런 약간 학교 어떤 공무원 막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만 유일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를 안 한다고 학교 준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겁나 뭐라 했거든요. 한 3년을 뭐라 했어요. 한 3, 4년을 뭐라 했어요. 너 왜 이거 하냐고, 막 학원 일 왜 하냐고, 막 그러면서 엄청 뭐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십니다. 그냥 뭐, 잘 찍혔지? 통장에 잘 찍혔지? 이것만 얘기하시고, 그냥 용돈 좀 보내주시면은 그냥 엄마 아빠는 이제 조용히 하고 계세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좀 뭔가 많이 성격이 제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요. 제가 조금 약간 알고 보니 자식이 아닌 거냐? 갑자기 놀랐어.
자, 아무튼 그 돌연변이가 자체가 이제 뭐야 부모음악, 그러니까 부모들의 이제 특성이 없는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돌연변이 함수는 생물 세계의 돌연변이가 부모 세대에 없는 새로운 형식을 무작위로 창출하듯이, 그러니까 여기 뭐야 돌연변이는 무작위예요. 네, 무작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행렬의 0.1에서 0.5%의 원소값을 무작위로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 어느 정도? 0.1에서 0.5% 정도 된대요.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음악 유전체 행렬의 작용에 의해 다음 세대의 음악 유기체의 발생이 진행돼요. 그쵸? 우리 짝짓기 끝났으니까 다시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하나의 음으로부터 여러 개의 음이 연쇄되는 새로운 악곡인 자손음악 유기체가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자손음악 유기체는 부모음악 유기체와 비교했을 때 짝짓기, 돌연변이, 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차의 행렬의 특성이 바뀌어 있게 되고 이것은 뭐라고? 진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통한 다시 그 다음 발생을 한다는 다음 세대로서의 진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음악의 진화 과정이 동일한 유전체 행렬로부터 발생한 음악 유기체의 집단인 개체군 안에서 유전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춘 새로운 후속 세대의 음악 유기체를 창출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음악 유전체에서 다양하게 창출되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들 중에서는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기게 될지는 생물 세계에서는 환경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자, 거기 밑줄 자연 선택 과정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자, 보통 생물 진화에서의 그런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뭐야? 그 진화라는 거는 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냐에 따라서 똑같은 생물도 다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작년 수능에 그거 있었잖아. 그 집게발만 한쪽만 존나 큰 거. 그죠. 꽃게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연결이 가능하죠. 그 자연진화 생각하면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집게가 갑자기 커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꽃게들은 그냥 똑같이 자라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요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적합함수가 있어야 된대요. 자, 자연 선택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적합함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적합함수. 자, 그래서 이때 다양한 적합함수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특정한 음악 형식을 따르는지, 특정한 음악적 취향을 충족하는지, 특정한 대목에서 지정한 음의 진행을 보이는지 등을 평가하는 적합함수가 있다. 음악 유기체 전체가 음악 유전체 행렬에 의해 통제되는 발생 과정을 거친 후에 적합도가 적합함수들에 의해 평가되고 매 단계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10%에서 25%의 음악 유기체가 필터링 되면은 최종적으로 남은 음악 유기체들이 무작위로 짝이 지어져 충분한 후손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다시 발생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체군을 구성하는 음악 유기체가 된다. 자, 이거는 그럼 일종의 뭔 거야? 직접 환경을 부여한 거죠. 어떤 환경에서 할지 부여한 거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얘는 특정 조건을 이제 필터링 시킨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성된 많은 작품 중에서 선별된 것이 세상에 발표된다.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참신한 음악 작품의 창출이다. 자, 얘네가 인간들이 지금 개발자가 원하는 부분들은 분명 이런 말이었어요. 어떤 참신한 음악이래요. 뭐 혹은 신박한 음악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참신한 음악인데 참신하다고 해서 뭔가 무조건 사람 마음에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저런 비용신 같은 음악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예술을 판단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래, 사람의 몫이에요. 예술이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우연히 개입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참신한 발상이 반영된 음악이 창출되게 된다.
컴퓨터는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새로운 곡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 생산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하지만 음악을 소비하는 주체는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창조된 음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이 판단하여 발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유기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참신성을 가지면서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취향도 있어야 돼요. 창의성 발휘하는 거 좋아. 근데 사람들의 취향에도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취향에 안 맞아. 그냥 뭔가 좀 이상해. 막 불쾌한 굴짝이 팍팍 들어가. 좀 뭐만 봐도 좀 별로야. 그 여러분들 최근에 했던 아도르노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 쇠베르크 음악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세요? 지문? 기억 안 나요? 그 아도르노의 대중예술 얘기 기억나? 아도르노가 막 대중예술 존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이예술이 자기만의 그런 예술이다 하면서 막 불협화음들이 막 졸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AI가 그런 것들 창출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박하긴 한데 별로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아무튼 간에 동시에 사람의 취향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딜레마를 뛰어넘어야 작품으로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전체적인 알고리즘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음악은, 그 진화 음악은 결국은 뭐야?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취향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공간상의 분포를 강조하며 세상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뭐 딱히 기존의 입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죠? 잘 모르겠어요. 자, 2번. 대상의 창출 과정을 제시하여 대상에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 음악이라는 걸 창출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의 가치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나머지 쭉 볼게요. 자,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예술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컴퓨터는 인간이 창출한 적 없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낼 수 있겠죠. 그죠? 4번,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고유하다고 여겨진 사고 능력을 기계가 갖게 한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고요. 5번, 예술에서 참신성을 실현시키는 것이 기계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 켜놓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고요. 자, 3번,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발생을 거친 음악 유기체의 적합도는 적합함수에 의해 평가된다. 이거 연결되겠죠? 그죠? 적합한지 아닌지 한 다음에 필터링 거친다고 했으니까. 자, 단일한 음은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음으로 구성된 악곡이 된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3번, 진화 과정은 음악 유전체의 변화를 통해 음악 유기체의 다양한 구조를 창출한다. 그치? 그거를 우리가 그 적합함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4번, 적합도가 가장 높은 음악 유기체는 다음으로 적합도가 높은 음악 유기체와 짝지어진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적합한 애들끼리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어디 있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혹시 보이세요? 매 단계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10에서 25%의 음악 유기체가 필터링 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음악 유기체들이 무작위로 짝이 지어진다. 무작위예요. 그죠? 무작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 두 음악 유기체가 짝지어지면 두 음악 유기체의 유전체 일부를 이어받은 단일한 음이 만들어진다. 그치? 짝짓기를 통해서 단일한 음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렸고요. 자, 기억과 니은. 기억이 생물 유기체와 니은은 음악 유기체입니다. 이거 이 둘이 비교하는 거겠죠? 그쵸? 1번. 기억이 생물이라고 얘기했죠? 생물 유기체가 환경에 의해 선택되어 자손을 남기듯이 니은은 음악 유전체에 인해 선택되어 자손 음악을 남긴다. 이거 잘못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음악 유전체에 의해. 음악 유전체가 아니라 적합함수 이런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은 단일한 세포에서 발생하여 생물 개체가 되고 하나의 음에서 음악 작품이 되고 이건 맞을 거고요. 3번 기억의 유전체는 유전자가 구성하고 니은의 음악 유전체 행렬은 음악 유전자 역할하는 원소가 구성하고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원소를 통해 행렬을 만든다고 했었으니까. 자, 4번 기억은 짝짓기의 결과로 부모의 특성을 가진 자손을 얻고 니은은 짝짓기의 결과로 부모 음악 유기체의 특성을 가진 자손 이건 맞겠죠. 5번 기억은 돌연변이를 통해 부모 세대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되고 그럴 수 있죠. 니은 돌연변이 함수를 통해 부모 음악 유기체에 없던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전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음악 유기체 창출 과정에는 인간의 편향이 적합함수에 개입한다. 그 아까 그 얘기 마지막 문단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떠한 적합함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유형의 최종 음악 작품들이 창출된다. 그러므로 적합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물의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는 자신의 미적 기준과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적합함수를 조절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편향으로 인하여 이 기계의 창조성은 제한적으로 진화 음악에 반영된다. 그죠? 모든 걸 반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죠? 1번 볼게요. 최초 세대의 음악 유전체 행렬의 설계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이 개입될 수 있겠다. 그죠? 인간이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2번. 새로운 음악 유기체를 만들 때 돌연변이 발생률이 커지면은 기계의 창조성이 억제되겠다.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오히려 더 창조적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조절하는 게 뭐라고? 적합함수였잖아요. 그죠? 3번. 음악 유기체의 개발자는 음악 장르에 따른 선호를 이거 방금 2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4번. 적합함수가 적합도의 기준을 낮춰 잡으면은, 그건 뭐야? 적합도의 기준을 낮추면 기계의 창조성이 크게 허용될 수 있다. 그치? 너무 높이는 것보다 살짝 낮춰주면은 이것저것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5번. 완성된 음악 유기체 중 세상에 발표할 것을 선택할 때도 개발자의 편향이 개입한다. 네, 6번 볼게요. A가 뭐냐? 어디가 있죠? 씨, 나만 안 보이냐? 나 혹시 눈이 안 보이니? 아, 발현. 아, 구조적 특성으로 발현한다? 자, 요 발현한 거랑 연결할 수 있는 어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드러나게, 그죠? 발현한다는 게 드러난다는 뜻이랑 연결되는 거죠?